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동북아 평화미래 포럼이 주최하는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김홍걸 의원실 이현주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이룹센터 현장과 줌을 통한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 주제 발표, 자유토론, 정리 말씀, 회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고마운 내빈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호명하면 간략한 인사를 부탁드리며 참석자들께서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걸 대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재 연구 책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빈 연구 책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포럼 회원은 아니신데요. 오늘 특별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민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 발표를 해주실 산동대 동북아학원 비잉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최희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시종 정책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영 회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철 교수님 접속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럼의 대표 의원이신 김홍걸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아직은 좀 죄송합니다. 미지수인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분석하면서 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중국에서 오신 비잉다 교수님도 계시고 또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의 최희식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현지와 연결해서 화상회의 같은 것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아주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회재 연구 책임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재 의원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간담회 개최를 해주신 동북아 평화미래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성과와 의미를 가진 회담이었습니다. 우선 안보, 백신,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확실한 동맹 관계가 재확인되었고요. 또 그 성과 못지않게
정말 한미일 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외교에 있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상인적인 현실 감각 그리고 서정적인 문제의식 이걸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도약시킨 그거를 연상케 하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회담 성과, 그다음에 이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간담회가 그거를 다지고 또 논의하는 그런 소중한 간담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빈 연구 책임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들을 이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이 앞장서서 펼쳐가고 계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에 많은 노고가 이제 하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길 바랍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판문점 선언, 온 국민의 마음에 통일로 또 평화체제로 성큼 나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행보들을 또는 그런 기대를 품게 했었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롭게 다시 준비하고 이 판문점 선언의 성과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열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4대 강국의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도 대등하게 또 중국과도 대등하게 실리 외교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 과학적, 정치적,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이 그러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철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 출신 김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을 이렇게 주최하고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홍걸 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감사의 말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혜재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 교수님들도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점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반 우리 국민들의 한미 간의 어떤 동맹, 이런 불신,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해소를 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포럼을 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또 중국 측이나 일본 측 전문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동북아 미래 포럼이 앞장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거는 있지만 제가 여기 이제 참여자는 아니고 잠깐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후속 대책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가 돼서 나온다면 저희가 또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 국회에서 비준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일시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그러면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하고 연관 지어진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좀 하자 이런 의견까지도 이렇게 나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오늘 토론에 이렇게 잘 해주시고 저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비잉다 교수님께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좀 참가하게 되어서 아주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김훈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자원 자리를 좀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안 들린다고 마이크 좀 가까이 떠달라고 며칠 연락. 전에 제가 이메일 받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한중 관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자고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발표문을 좀 간략하게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인식 어떤지 그리고 향후의 한중 관계 발전 방향 여기까지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15분 이내 끝나겠습니다. 이거 중국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인식 하기 전에 이제 한국 예. 예. 잘 들으십니까? 예. 중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한국 내부의 평가 대략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좀 높이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의 기틀 마련되어서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새로운 기반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좀 냈습니다. 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프로세스 동력 확보한 것입니다. 이거 정의용 장관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좀 있는데요. 긍정적 평가도 너무 좀 많아요. 지난번에 고방대학교 회의에서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높이 좀 평가하셨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한미 전략 동맹 과거 보수 정부 시기에 격상시켰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한미 전략 동맹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했습니다. 전략적 동맹이요. 또 다른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 상태를 타파하고 말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대만 문제점까지 좀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보복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근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학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 좀 나왔습니다.
또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반응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온 이틀 뒤에 좀 늦게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로 내정 간섭 용납하지 않으며 대만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인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주재 대사 싱하이밍 대사도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 대만 남매 문제 제기하는 것에 유감 좀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직 좀 심각한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한중 간에 아마 물 밑에서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 수준에 있어서 아직 실천적 행동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이 긴밀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는 상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한미 동맹 어떻게 좀 한미 양국이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지 중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은 한국이 중국 편에 들어오거나 한미 동맹을 떠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동에 가담하지 않음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하자면은 다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안보적 차원에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2017년 10월 말 좀 발생한 세 가지 노, 그거는 좀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그리고 중국 동맹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참여 문제 등 아주 큰 경계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안보 차원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경제 기술 차원에서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새 경제 질서 혹은 산업 사슬 구축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봉쇄, 그리고 중국 첨단 기술 기업 탄압 등 가담하지 않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기술 차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중국의 제도 존중하고, 그리고 중국의 내정 간섭 등 불간섭 등 원칙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한중 간에 이런 분야에 또 원칙을 좀 잘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적 차원에서 반응이고요. 그러면 학계에서 반응, 아주 좀 정부보다 훨씬 더 격렬한 양상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좀 그동안 좀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다 부정적 또는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담과 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우선 전략적 시각에서 평가도이고요. 대부분 학자들 한국이 미국에 더욱 가깝게 서고 있다. 많은 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균형 상태를 깨뜨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태 전략 쿼드의 참여는 지역 대립 구도가 다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우려도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연태 전략 사실상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 전략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경제 기술, 기후 변화, 첨단 기술, 코로나19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쿼드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여기서 좀 해석하지 않고 그 뒤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혹 전략에서 좀 명확한 동맹 우선의 전략 쪽으로 한층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중 간의 전략적 신뢰 기초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략적 차원에서 전략적 시각에서 이번 한미 동맹 회담, 한미 회담에서 평가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안보 그 한미 안보 협력 내용 대해서 평가해요. 우선 한반도 문제 관련해 그 평가해요. 이번 회담에서 그 4.27 그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는 게 사실 중국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금 회의적인 그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 바이든이 만족해주지 않았다. 이런 좀 견해가 더 적지 않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그 합의 내용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그 평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또 주로 한반도 전문가들 좀 제시하는 그 견해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국 측 평가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좀 원용했습니다. 그 합의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그 대북 우선 정책 추진이 지금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 이거 한국학계에서 평가해요. 저는 이거는 이 주장에 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임기 내에 사실 비핵화에는 실질적 진전을 보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실 바이든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더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동맹 강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두 정상이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한반도 문제 관련된 평가예요. 또 그 이번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 그 미사일 지침 폐지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 미국이 사실 그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한중 관계 발전에 사실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개발 미사일 한국에서 좀 개발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죠. 이거 한국 미사일 주권이 범위 안의 일인데 그런데 좀 우려한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개발해낸 미사일 미국이 한미 동맹 틀 속에서 같이 활용하는 게 이거 중국이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한중 그 관계 발전에 저하 요인으로 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측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평가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로 미국의 압력을 받고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진일보 참여하게 하였다. 이거는 일본과 그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의 협박과 유도로 중국 경제 최전방에 밀렸다.
이거는 이런 핑가도 있는데요.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좀 대한 안보 문제, 그 안보 내용 대한 그 핑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국 대만 남매 안급 등 그 내용에 대한 그 핑가 부분이에요. 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부득이 상황에서 입장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한국이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해석. 왜냐하면 그 회담 이후에 문 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마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그러냐. 그럼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답하셨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일부 학자들이 아마 이거는 미국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보기에는 만약 대만 핵협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이 사회 개입이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이 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 지역 이외 지역 그 분쟁 사태 개입하는 게 사실 한국의 제한 조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 나오면 대만 핵협 그 지역 평화와 안정 중요시한다. 사실 이거는 앞으로 그 미국도 이거 가지고 주한미군 대만 그 사태 개입하기에 사실 아무 제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장 우려한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그리고 이러한 상태 만약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지 이거 사실로 관심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 대만 내에서 충돌 중국도 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사실 이거는 주한미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요. 이거는 그 대만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2분 이내에 또 끝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경제 기술 협력 관련 내용 대한 빈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코드에 한국이 이미 코드에 가입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5월 초에 그 미국의 코드를 주관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그 동아시아 국장으로 겸명하는 에드 케이건. 케이건 국장이 지금 그 발표에서 그 코드는 사실 공식적으로 가입한다. 그런 공식적 성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 어떤 특정 분야에서 실제적 행동, 협력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자 중에 그 케이건 국장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런 개방적인 코드인데 그러면은 중국도 참가할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케이건 국장이 중국이 그 체제가 그 전체주의 나라니까 이게 코드는 민주주의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중국 배제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 기술 분야 보면은 사실 한국이 이미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 이미 그 코드에 실제적으로 가입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성명 내용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앞으로 한국도 대외 투자 그리고 기술 수출 또 엄격하게 심사 통제 그런 거는 같이 하겠다. 미국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로 여기 자세히 좀 소개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향후의 한중 관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몇 가지 제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중 관계가
한중 양국의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과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동북아 지역 냉전 대립 구조 재구성에 저지해야 한다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한국도 균형 전략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전략적 차원이요.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상대방의 이념과 제도 등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 관계로 여기 전개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토론 과정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 지금 한중 양국이 세 가지 no 계속 견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아주 유익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보 협력을 통해서 안보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경제 기술 차원에서 보다 더 장기적 시각에서 양국 경제 기술 협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민간 관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한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계 정상화 이루어졌지만은 근데 민간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아직 정상화의 그 수준에 미달 상태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관계 정상화 분야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잉당 교수님을 특별히 모시고 좋은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대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걸 의원님, 그리고 김혜재 의원님, 이용비 의원님, 가셨지만 김민철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은 제 학교 과 선배님이세요. 또 여기서 또 뵈니까 또 대단히 또 반갑고 회원으로 오시도록 다시 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인데 이 평가는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저의 인상은 기존의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게 전환된 게 서서히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발전해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이제 수평적 호혜적 관계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 특히 정치적, 지정학적 정치 군사적 동맹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우리가 투자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 고마워가지고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그 4대 기업 이제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고 할 정도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뭐 원하는 것들을 또 받아내고 근데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거는 정치 군사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 또 이제 기술 협력과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 공급망에서의 동맹 그쪽으로 또 화답을 하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복합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 여실히 좀 보여지는 수평적 호혜적 관계로 한미 동맹은 계속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좀 잘 보여준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아마 좀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좀 주문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은 이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남북 관계도 선순환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6월 2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의 인상은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 양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좀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게 제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우리 미중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어쨌든 미국으로 가는 그 제도와 가치 부분에 한 발짝 더 이번 모멘텀에서는 선택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은 지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당혹감을 좀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대만, 남중국해 얘기 나오는 거를 듣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언급이 될 줄은 몰랐는데 직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이번에 미국에게 확실히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근데 그 이면에 한국이 우리 정부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방향은 지금 현 정권 남은 기간 동안의 뭐 임기 말의 중점 과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대전략,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히 지금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북한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이거를 필수 불가결하게 더 많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상황. 이게 좀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그리고 공동성명 내용에서도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같은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제재를 더 압박한다거나 최대한의 압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의 기본 골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제3자, 제3국 특히 뭐 유럽의 어느 전문가나 뭐 유럽의 뭐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북한이 이제 대화에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제3세계 사람들이 북한이 왜 대화에 안 나오느냐. 남북한은 왜 통일을 못하느냐 이런 걸 맨날 물어보는데 이제 이게 북한 입장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객관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된 것 같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 특히 남북 관계 전망 부분에서 제가 북한 입장에서 빙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굉장한 좀 딜레마 상황에 좀 빠져 있다. 얻은 게 사실 없고 얻을 게 뭔지가 모르겠는 상황. 지금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지도 못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으니 이번 판을 깨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얻을 게 뭔지 또 얻은 게 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에 나갈 수도 없는 판을 깨지도 못하고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지금 북한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2018년도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시간표는 2018년 6월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부터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금 더 나아간 새로운 계산법과 새로운 그 조건들을 지금 요구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시간표는 2018년 6월 10일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미국은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후퇴한 것만은 아니죠. 한미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그래도 출발선을 뒤로 201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뭐 북한 인권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거나 제재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거나 해가지고 시간표를 뒤로 많이 이제 후퇴시킨 거를 아니고 적어도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시간표 2018년 6월까지 시간표를 끌어당긴 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거는 북한이 어쨌든 2019년 2월 달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그 시간표에 북한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시차가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있는 거죠. 새로운 계산법을 새로운 조건 내놓으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이번에 정확하게 대답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 이거 뭘 얻은 건지 또 뭘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 좀 된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시계가 재가동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이 참여할지가 지금 미지수이긴 한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시계를 다시 재가동시키긴 했는데 이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멈춰버렸던 그 시기에 다시 배터리를 갈아 낀 거긴 합니다. 한미 정상이.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가 완전히 새 배터리가 아니라 약간 반쯤 썼던 배터리를 지금 끼워 놓은 걸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새롭게 뭐 입장 맞추고 또 적응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 좋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오랫동안 그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온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성김태부 특별대표를 만날 때는 특히 북한 측에서는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자기들끼리 작전 시간을 가지고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난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북한에 대해서 협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좀 섣불리 성김을 상대로 이 대화를 시작하기가 약간은 좀 부담감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기회 이전에 오바마 때나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때 역시 그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정책을 좀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는 아마 반쯤 쓴 배터리를 좀 다시 갈아 끼워놓은 것 정도. 이거 가지고는 이게 시계를 완전히 우리가 돌리지 못한다. 목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북한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판을 또 깨지도 못하고 이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첫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 그 반응의 내용이 이제 미사일 지침 얘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었죠.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연장한 것이 다른 나라들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 뭐 유연한 그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한다거나 실용적 접근이나 뭐라 얘기하지만 그거 다 본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전문가 분석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수위 조절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그 대외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인민들한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행동의 여지, 변경을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매체를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또 발화 주체가 외무성 당국자가 아니라 국제문제평론가인 김명철이라고 하는 개인 명의 논평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뭐 민간인과 당국자 뭐 구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좀 북한의 입장이긴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서운하다, 아직도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보내지만 그 변경 가능성 여지를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북한은 중국으로 또 한 발짝을 또 옮겼죠.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미국에 한 발짝 옮겼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를 보고 북한은 이제 중국으로 또 한 발짝을 또 옮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리가 됐던 게 중국도 내정 간섭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비판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좀 한 촉발 요인도 된 것 같습니다. 북중이 또 밀어를 하게 된 것을 보면. 다들 이제 보도 보셨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청해서 만난 게 아니라 국빈관, 조호대 국빈관에 가서 따로 또 만났습니다. 국빈관 가서 아주 이제 그 직사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각별한 관계를 이제 사진 공개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중은 좀 밀어를 하게 되는 모습. 아마 중국은 이제 베잉다 교수님이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상황이 결코 그렇게 해롭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게 한미가 같이 대만 해협 얘기라고 남중국해 얘기라고 내정 간섭을 한 것처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중국한테 한 발짝 더 오게 되는 그래서 이 영내에서의 어떤 전략적 카드를 좀 전술적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교두보가 좀 마련된 것.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또 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대만 해협 얘기했다, 남중국해 얘기했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사드 사태 때처럼 뭐 무역 보복을 한다거나 한한령을 내게 된다거나 하는 것도 이게 좀 섣부른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배후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간접 보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마 베이징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단기적인 지원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 제재 장기화 속에서 지금 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한테 좀 철도 도로 연결된 이제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제 북중 교역 재개 등을 통해서 북한한테 단기적으로 좀 실익을 안겨주면서 남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 수준만까지 대화를 하지 않도록 북한을 배후 지원과 조정을 좀 해가면서 그게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간접 보복이 될 수 있겠죠. 한국이 그토록 지금 원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있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도록
뒤에서 제재의 뒷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경제적 실익을 지원하면서 북중 관계의 위로를 좀 유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한국 정부한테는 앞으로도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변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 아마 그 리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크게 관리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고 미국과는 한미 정상회담은 잘 끝났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또 이제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또 하반기 골몰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수준에 특히 6월 내에 북한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은 아마 하반기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걱정 인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6월 안에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도 미국에 가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접촉을 하려고 미국과 한국이 노력을 뉴욕 채널도 돌리고 판문점 채널도 돌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것들이 구체적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으면 가시아가 6월 안에 뭔가 좀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모멘텀 잃어버리면 하반기까지 남북관계 동력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국하고도 또 북한하고도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제재, 비제재 분야에서 가장 손쉽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분야들이 뭔지를 좀 하반기에 코로나 전국 상황이 좀 풀리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북한이 원하고 있는 어떤 제재 완화를 넘어서 이제 단기적 실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는 방법들. 예컨대 뭐 동해 관광 공동 특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돼 있고 그리고 중국도 2019년도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특별 기고를 한 북한과의 협력 분야 체육, 문화, 교육, 관광, 지방, 인민, 청년 여기에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비제재 분야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 문화, 교육, 관광, 지방, 인민, 청년 다 비제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뼈가 아플 텐데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 내의 분야, 제재 외 분야에서 대규모 뭐 인프라 협력이나 경제 협력 이런 거를 약속해 준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좀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도 원하고 있고 중국도 원하고 있고 또 북한도 원하고 있는 그런 공통 분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뭐 여름 휴가철, 겨울, 가을 이제 그때 뭐 또 코로나가 또 풀리고 하는 여하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관광 등에 대해서 어쨌든 그 개발과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는 기간. 어쨌든 대화를 하고 개발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기간인데 그게 북한한테는 도발을 하지 않을 명분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그 생각하는 거 언제나 이렇게 도발하고 압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도발하고 압박하지 않을 명분과 기회 공간들이 있으면 도발하고 압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그 명분과 기회 여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우리의 좀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비제재 분야에서의 그 협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패키지 딜을 아마 당국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오늘 이제 국회에서 하는 회의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뭐 당장 2주 뒤에 6.15 그리고 7월에 7.27 그리고 8월에는 8.15 또 9월 되면 9월 평양 공동선언 또 3주년 10월 되면 또 14 뭐 줄줄이 어쨌든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결의안도 이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결의안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뭐 공동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성명 발표를 통해서 한국의 국회가 계속 관심이 있다. 북한도 협력하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남북중 그리고 한미도 미국도 특히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으면서 북한의 문을 좀 같이 두들기자라고 하는데 국회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민간인 입장에서 제언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전문가다운 식견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는 주주의 발표 내용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국제 정치, 동북아 정세, 남북 문제 등 자유 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지금 오늘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고요. 우리 정대진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참석해 주신 최희석 우리 소장님께서 일본 쪽 전문가시라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한 좀 말씀을 먼저 듣고 토론을 하시면 어떨지 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최희석 소장님께 잠깐 그 일본 쪽 상황이나 전망 이런 부분 잠깐 듣고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꾸 제 이름을 헷갈리셔가지고 네, 최희식 교수입니다. 우선 세 가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 한일 관계 맥락에서 보면 뭐 두 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 동맹이 이제 군사적 동맹에서 정치 경제적 포괄적 동맹으로 이제 발전하는 틀도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미 이 협력들이 합의된고 또 동시에 또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들 내에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협력들을 당연히 이제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본다면 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사실상은 형해화됐다라고 마스크까지 쓰셔서 너무 안 들린다고. 앞으로 무력화되고 평형화된 상황이라는 게 이제 거의 명확화해졌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또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 지소미아를 외교적 카드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정한 토대는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와 일본의 무역 규제 해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환하는 형태의 한일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측면들은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리더십들만 보충이 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정권 하에서는 안 되겠죠. 차기 정권 하에서 얼마든지 한일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어떻게 위치 설정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외교의 어떤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고 반면에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순화된 형태의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걸 보면 역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일 동맹이라는 건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동반자, 공동 질서 구축자로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고뇌, 숙명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동맹을 관리하겠다라는 입장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은 거의 이제 일체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다면 한미 동맹은 미국이 이제 일정 정도 동맹을 관리하는 국내적인 정치 상황들이나 반도 국가로서의 어떤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숙명 이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에서 이제 좀 포인트를 뒀던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안미 경중이란 말을 썼던 거잖아요. 미국한테는 안보를 하고 중국한테는 경제.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와 경쟁 관계에 이제 들어서게 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이 상당히 밀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안미 경중이란 말들을 점점 쓰기가 힘들어진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좀 약간 아쉬운 측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인 평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냉전 시기에 이제 미일 동맹 과정을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상당히 중국과 정경 분리하에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과 처음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갈등 관계를 빚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때 한국의 입장이 지금의 일본 입장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 입장이 한국 입장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일 동맹 미일 정상회담 성명서를 보면 상당히 병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사실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일본은 중국과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반면에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도 더 강경하게 나와라 라는 압력 요인을 넣었었죠. 그때 일본은 자국의 어떤 동북아 전략, 아시아 전략을 공동성명에 병기시키는 걸로, 즉 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중요하다. 이 말은 곧 공산권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병기라는 형태로 일본의 어떤 자국의 어떤 국가 전략을 미국에 이제 일체화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데, 과연 지금 한미동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어떤 틀 속에 한국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프트하게 들어가 있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뭐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공급망 재편 과정으로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진다면 사실 이건 자유무역 질서에 엄청난 위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는 뭐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면 글로벌 거버넌스나 리저널 거버넌스의 유지는 뭐 대국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유지돼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표명이 됐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건 모호 전략밖에 표현이 안 된 거죠. 미중 전략 경쟁에서 모호적으로 우리는 있겠다라는 한국의 입장만이 표명됐을 뿐이지,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과연 미중 전략 경쟁을 뛰어넘어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혹은 리저널 거버넌스 차원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미국이 그냥 만들어 놓은 큰 틀 안에 소프트하게 동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한국은 그 틀 안에서 계속 행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미중의 전략 경쟁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거기에 주도적으로 한국이 어떤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게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계속 모호 전략이라는 거에 함몰되어 있고, 그 모호 전략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결국은 미국의 큰 틀 안에 소프트하게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건 뭐 결정적으로 뭐 중국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어떠한 질서를 꿈꾸는지에 대한 한국 나름의 어떤 보편적 가치들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태 전략의 큰 틀에 협력하는.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역시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 좀 물론 이제 저희들도 주체적으로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결점이 나왔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저는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뭐 열리겠죠. 그때는 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굳건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그림들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호 전략으로 다 완전히 회피될 수는 없겠지만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는 현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 이후에 뭐 만들어진 어떤 기회 구조가 있고 위협 뭐 구조도 있고 그러는데 기회 구조가 몇 가지 생겼으니까 그걸 최대한 좀 활용하는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으신 후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원걸 대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최희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아주 100% 동감하고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잘된 부분은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특히 그 북한과의 문제. 이제 저희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이 나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장관께서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았다,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북측을 다시 남북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카드가 있다든가 미국과 협의된 아니면은 이건 뭐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지만 미국 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정신없으니까 우선 남측과 먼저 대화를 해라 이렇게 북한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 아니면은 과연 북이 쉽게 협상장에 나올까 하는 지금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최근에 보인 반응들을 보면 아까 정대진 교수님 말씀대로 강하게 반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그런 좀 어정쩡한 분위기,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 상황을 좀 보자면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 2가지 뉴스를 보고 제가 좀 걱정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이 북한의 그 실세가 최근에 실세로 떠오른 조영원 노동당 비서가 앞으로는 신설된 제1비서 자리로 오른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근데 조영원 이 비서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북한 이 사회를 이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에게 모든 힘이 쏠리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머릿속에는 북한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 고립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싸이면은 점점 북한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당 당장에서 이 남한을 적화통일한다 하는 의미가 들은 그런 내용이 사라졌다 하는 보도였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북한은 이미 30년 전에 남측을 적화 통일한다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은 남측에 대한 적화 통일 포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2, 3년 전부터 이제 우려해 왔던 점인데 이제 선대인 김일성 주석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또 김정일 위원장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김일성 주석의 노선을 따랐고 또 6.15 정상회담 같은 남북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김정은 총비서는 그런 좋은 경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족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세대로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한도 이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남측과 어떻게든 교류를 해야겠다, 하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남측도 그저 주변에 있는 외국 다른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상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당이 집권할 때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고 국민당도 이 중국은 하나다 하는 그 정책에는 동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어도 또 지금과 같은 그런 갈등은 없었는데 이제 대만에 뿌리를 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듯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북한이 앞으로 뭐 비핵화가 되고 개방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대북 진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서고 우리는 구경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우리 한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미국과 완전히 손을 잡고 중국에는 등을 돌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물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원칙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은 이번에 이 대만 해협 문제 같은 것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현재 대만 해협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꼭 언급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쿼드 부분은 이번 성명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쿼드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급한 시각인 것 같고요. 일단 쿼드는 미국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 아직 그림이 다 안 나온 상태고 현재로서는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호주, 일본, 인도도 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 내에서 포용성, 투명성, 개방성을 양국 정상이 함께 강조한 부분은 결국 뭐 당장은 이것을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동맹 조직체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홍정숙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빠르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원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책임위원이신 김혜재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담에서요, 지금 이제 김원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을 어떻게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지 그 대화의 모멘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 포괄적 상시적 제재 완화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이게 다 코드화 돼 있기 때문에 코디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 그냥 뭐 말 한마디로 그렇게 뭐 이 제재가 금방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 군사 동맹, 기술 동맹을 더 넘어서서 이제 경제 동맹체까지 감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데 이 북한도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랬듯이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잘 됐다고 뭐 이제 잘된 점에 대한 평가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아직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 오바마의 뭐 전략적 인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어떤 이제 제3의 방식으로 갈지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과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로드맵이 참 있으면 다 이게 하겠는데 그게 참 없는 게 지금 좀 난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최희식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드리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는데 과거 사례 지금 많이 보면서 좀 축적하고 단기적으로 좀 빨리 좀 단타라도 좀 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좀 길게 보고 중장기 전략 연구한다 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과거 이제 1960년대 그 미중 사이에 낀 일본의 어떤 상황과 비슷한지 등등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 가능한 거 적용 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들 이제 실어 나가서 이제 우리의 적용 가능한 매뉴얼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할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민간들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제약은 있지만 또 그래도 좀 여러 인프라와 정보의 접근권이 있는 정부 뭐 이렇게 어쨌든 협력체가 좀 상시적으로 일단 좀 만들어지는 게 그런 이게 로드맵들을 짜는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로드맵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변하고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죠. 교통 상황도 내비게이션도 이제 교통 체증이 있으면 길 바꿔나가는 것처럼 환경에 따른 로드맵도 계속 바뀌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로드맵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가 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결정권을 누가 또 쥐고 있고, 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지가 약간 좀 산만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고 좀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그리고 국회에 뭐 이렇게 대수에 상관없이 계속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체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 하반기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코로나를 좀 고리로 좀 삼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고리를 삼아서 이제 북한도 지금은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백신을 맞아야 다시 국중교육도 하고 개방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바탕한 협력이 이제 하나의 큰 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2024년도 1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 이제 하반기에 좀 중요한 그 로드맵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 1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끝이냐, 그거 하고 나면 2022년 지나가야 되느냐, 우리 대선 치르고 나서 새 정권하고 북한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럼 새 정권이 2022년 하반기 당장 뭐 하기가 쉽냐, 이제 그렇진 않죠. 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는 모멘텀에 남북관계, 딴 분야들은 뭐 더 얘기를 해야겠죠. 남북관계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2023년도 8월 달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립니다.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데, 옛날에 1991년도에 우리 잼버리 할 때 북측에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 오진 못했죠. 그쪽이 준비가 안 돼서 오진 못했지만 2023년도 8월에 새만금 잼버리에 초청장 보내는 문제, 지금부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측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초대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고, 2023년 8월에 하고 끝나느냐, 그럼 2024년도 1월 달에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또 열립니다. 어쨌든 2024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청소년 미래 세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그때 성사가 되고 평창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의 무드 이제 다시 만드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아까 김홍걸 의원님 굉장히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북한의 이제 세대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다. 김정은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다른 세대의 지도자가 나온 것 같다. 저도 200% 좀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좀 많죠. 이제 민족 동질성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공통성,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남북의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만나는 자리를 2023년, 2024년 그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부와 국회 차원, 또 민간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그때까지 조금 여세를 좀 몰아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남북 관계만 예고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또 떠나시면 저도 몇 마디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 대화 또 나아가 좀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 번 더 그 평화 체제 구축 문제, 이거 지금 보면은 또 다시 새 그 협상 틀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해 온 그 3자 협력 틀, 내가 보기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자체가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3자 대화 틀 그 중에 사실 한국이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사실 그 한계성이 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협상 틀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틀, 물론 좀 합리적 협상 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 경우에는 사실 그 사자 회담 그 배경과 좀 비슷한 배경도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도 좀 남북 대화도 불가능 상태였는데요. 사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 3자 틀로 이 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틀 속에서 추진하면 결실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거 적어도 사자 구도 속에서 이런 한반도 그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라는 그 문제 추진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그 한반도 그 비핵화, 한반도 평화 위해서 좀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한국 학자 이야기예요. 중국이 아직 운동장 밖에 좀 서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역할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좀 운동장 밖에 좀 서 있게 되는 지경. 이게 사실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시간 그리고 전략적 기회 자주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주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에 좋은 전략적 계기를 좀 잘 파악하고, 그래서 좀 적어도 좀 사자구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재 연구 책임위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성명 발표된 내용 중에 상당히 좀 중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 평화 안정 문제, 그 다음에 국내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해서 혹시 중국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우리 국내에도 있고 또 중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내정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언급된 그 수준은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평화와 그 인권에 대한 언급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외교의 본령은 신뢰와 명분 둘을 다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균형 외교를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고, 어떤 때는 중국에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국에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와 안보 두 개를 다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나가야 될 그런 지금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비잉다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국에서의 역할을 이번 회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 한간을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배후에는 중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외교 목표점을 공동 목표로 갖고 같이 가자고 하는 한국 정부에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속 좁고 편협하게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 이런 관점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왜 한국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이 정말 한국하고 속을 터놓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평가를 중국에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빙다 교수님 그런 방향으로 중국이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 회담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대가 이번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주시고 그런 여론이라든지 정책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중국도 아주 좀 오래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부터 벌써 그런 메시지 좀 보냈는데요. 근데 그동안 계속 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특히 이거 제 이야기 아닌데요. 한국 학자 그동안 좀 교류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또 이런 주장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한국 정부에서 많은 외교적 자원을 딱 미국 쪽에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외교 자원 투입하는 게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중국도 준비 딱 해놓은 상태예요. 얼마 전에 사실 중국 정부에서 한반도 특별 대표 임명했잖아요. 그분 원래 중국 외교부의 부부장 좀 하셨고, 사실 이미 한반도 평화 제재 구축에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준비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중 간에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한중 간에 소통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김지금 잠깐 말씀을 예,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 소통 문제, 서로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석을 똑같은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외교에 있어서 정말 당국의 책임자들이 수시로 만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중국 책임자들을 한국 외교 루트에서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전에는 장관을 예를 들면 만났는데 지금은 차관 만나기도 힘들고 우리 체제랑 국장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외교하고 그다음에 대북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시스템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해서 다른 어떤 외교보다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그런 면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대사가 중국의 고위 당국자 만나기가 지금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사실 중국에서 내놓고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욱더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김혜재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중국 측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이 안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놀랍고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반응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국 정부 측의 반응을 저한테 전해준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하는 데까지 했는데 이 중국의 뭐 내정 간섭을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자극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려고 한국 정부 측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을 텐데 뭐 물론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국 쪽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김혜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지금 3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석의 방안 같은 것이 일찍 이루어졌으면 양국 간에 좀 소통이 더 잘 되고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협력이 더 잘 되려면 중국 측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빈 의원님, 예,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저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어떻게 가져갈 만들어낼 것인가가 올 한 해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개성공단 남측 사무소가 이제 폭파되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사실 불가역적인 어떤 평화 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가 일정하게 좀 장애물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중국의 입장이 지금 경기장 밖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답답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자주적, 실리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자주국가의 본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변 국가가 남과 북이 호혜적 상호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주변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비제재 대상이 되는 이 관광 또 민간 교류와 같은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하도록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좀 행동해 줄 것을 국민들은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거기에 좀 활로를 열어가지 못하는가?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 정도는 발빠르게 올해 안으로 좀 답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지 외교적인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빈 의원님 주신 질문 들면서 저도 항상 그걸 가지고 있는 질문이 저도 이제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 출장을 안 갈까 이렇게 저 그 문제식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결국은 미국하고 풀고 중국하고 풀고 해야 이제 남북 관계도 막 풀리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뭐 이게 좀 관료주의에 좀 벽에 맞춰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당장 출장 가려고 하면 카운터 파트가 없다. 뭐 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과거에도 했었잖아요. 사실 2000년대 DJ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 충분히 했던 일들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좀 뭐 관료적인 뭐 이렇게 벽에 좀 갇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풀도록 하려면 행정부에 좀 여지를 주는 거. 그것도 국회가 또 여지를 좀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이인영 장관님 계시니까 출장 가라고 좀 얘기하고 예산 써도 된다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감사 때 지적 안 할 테니까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촉구하시는 게 우리 포럼이 좀 예예 반영을 가야 예예 그게 좀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우리 민화협의 이시종 정책실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그 김홍걸 의원님께서 노동당 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로 되어 있어요. 남북 특수관계로 되어 있고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나와 있고 남북관계 조리 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민족 내부의 거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계, 남북의 관계는. 근데 지금 북에서 그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 문제를 빼고 거기서 늘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조선민족 제주주의에서 조선 사람들은 조선 민족은 세계 최고의 훌륭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빼버리고 국가라고 하는 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로 보는 거예요. 이체적 국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북은 북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945년 해방되고 나가지고 남쪽은 미국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북은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는 어디 삐어들 틈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강산 개성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풀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계속 미국 워킹 그룹에서 반대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저는 일단 국회에서 아까 정준희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장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 비준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사회적 판문점 선언을 하고서 지금 벌써 3년 지났는데 전혀 진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가 하고 있고 뭐 당장 6월 14일 날 국회에서 뭐 이거 국회 비준동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할 수 있는 건지 해내고 있는 건지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가 이 의지가 있을까 남북 문제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정부가 특히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인 것은 뭐냐면은 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남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의 문제예요. 국가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비중을 두는 게 우리에 있어서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의 문제도 훨씬 더 중요한 민족의 과제예요. 근데 이 통일의 과제와 관련돼서 이 과제가 국가나 안보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정부하고 얘기를 좀 나눌 때 국가안전 보장 관련 회의에 관련되어져서 안보나 평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가서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틀을 좀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고서 한다고 한다면 국방이나 안보 쪽을 항상 수세적인 입장일 것이고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한다고 치면은 제대로 된 회의가 될 수 있겠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국가 비준동의 꼭 이번에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그 청와대가 보다 힘을 내고 국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회의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문제입니다.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7조라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그래야지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서 속도전 있게 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북아 통합 미래 포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런 장애물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보다 전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담회가 뜨겁다 보니까 지금 2시간이 다 돼 갑니다. 어느 정도 좀 맞춰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원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이후 한반도 외교와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문제와 동북아가 지향해야 할 방향, 노력,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간담회를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홍걸 대표 의원님께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앞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와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에 이 4.27 또 북미 정상회담, 9.19 정상회담 그때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주의 성향은 약하고 냉정한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실패를 겪고 나서 우리 남측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렸고 또 일방주의적으로 몰아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지고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젠틀한 스타일이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미국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한 단계 발전된 외교, 균형 외교를 하면서도 이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국익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앞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홍걸 대표위원님, 그리고 우리 연구 책임 의원님,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서로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회 동북아 평화미래 포럼이 주최한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